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는 그 잡지가 그러니까 필름 2.0 있고 시내 21도 있고 스크린도 있고 되게 무비크도 있고 그러니까 5개 이상의 잡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쓴 글을 비교하게 돼요. 왜냐하면 어떤 영화가 개봉하고 어떤 인터뷰를 하거나 했을 때 이미 딱 다음 주가 되면 딱 펼쳐보면 아, 나보다 더 인터뷰를 잘했구나, 나보다 더 잘 썼구나, 혹은 내가 생각한 구성안보다 훨씬 더 이 특집이라 기획 구성을 잘했구나라는 걸 보기 때문에 사실 누가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저 스스로 아, 이번 주는 끝났다. 망했다. 그래도 이번 주 내가 좀 더 잘한 것 같다라는 식의 그거를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시네시를 계속 마지막까지 있게 된 순간부터는 안녕하세요. 모두가 퇴근하는 시간에 저희가 이 광화문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오늘 4인조 그룹입니다. 네. 와. 저희 소개를 먼저 좀 할게요. 일단은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그 영화평도 리콜이 되나요의 5인의 저자 중에 한 명인 이화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상 무비건조에서 센터를 맡고 있는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평도 리콜이 되나요의 되나요를 맡고 있는 김미연 PD입니다. 네, 저는 주성차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때 저희 첫 월급이 120만 원이었던 것 같네요. 오, 비슷하다. 저희도 네, 초봉은 세지 않아요. 오. 근데 저희 때는 그냥 기본, 그러니까 정말 적게 받는 막내 작가님, 그러니까 팀의 막내 작가의 월급이 8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아이언팜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차인표 씨랑 그 김윤진 배우가 출연했던 아이언팜을 그 LA에서 찍는 영화여가지고 그 출장을 가야 됐는데 비자가 안 나왔어요. 저는 이 급여랑 당신의 잔고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황당하죠. 돈 얘기부터 하게 된 이유가 뭐 이렇게 좀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돈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간지 생활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잊으려고 굉장히 뇌를 감각이 무뎌지게 하면서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가치를 직업적으로 일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무언의 세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나는 정말 다른 가치를 찾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고 그냥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굉장히 우리는 항상 비교 대상이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 이제 들어가서 글을 쓰고 이럴 때도 항상 먼저 글을 쓰던 선배들이 있었고 다른 잡지의 기자들이 있었고 누군가가 발표한 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오히려 어떤 기간을 거쳐서 글을 잘 쓰거나 취재를 잘하거나 그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신감보다는 항상 이렇게 뭔가를 더 채워 넣어야 된다라는 게 더 큰 나의 명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끔 생각하면은 이래서 돼? 이렇게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아서 돼라고 생각은 하긴 했지만 그 기간은 되게 짧았어요. 오히려 이제 내가 잘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굉장히 직장인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루틴하게 이제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런 시간에 대한 체감이 많아지는데 그런데 단 하나의 다른 점은 내가 좋아하는 감독과 배우의 신작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영화 주간지에만 있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 2주를 항상 먼저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오늘이지만 제 체감은 2주 뒤로 항상 세팅이 되어 있었던 게 2주에 개봉할 영화들을 미리 아이템을 점검하고 2주에 개봉할 영화들의 감독이나 배우들의 그 인터뷰를 위해서 연락을 하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지금 시간은 저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하니까 계속 설렘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 하잖아요. 설렘이 없으면 뭐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설렘이 막 갑자기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 신작이 개봉을 한대. 그러면 저같이 이제 좋아하면은 계속 이제 그것들을 찾아보고 이 사람이 뭐 미리 인터뷰를 했는지 뭐 이런 거 다음 작품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것들이 너무 머릿속에 꽉 차 있어서 내 2주 후가 계속 세워지다 보니까 그 2주가 2달이 되고 2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네, 15년이 되고 20년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제가 있을 때는 그 잡지가 그러니까 필름 2.0 있고 시내 21도 있고 스크린도 있고 되게 무비크도 있고 그러니까 5개 이상의 잡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쓴 글을 비교하게 돼요. 왜냐하면 어떤 영화가 개봉하고 어떤 인터뷰를 하거나 했을 때 이미 딱 다음 주가 되면 딱 펼쳐보면 아 나보다 더 인터뷰를 잘했구나, 나보다 더 잘 썼구나, 혹은 내가 생각한 구성안보다 훨씬 더 이 특집이라 기획 구성을 잘했구나라는 걸 보기 때문에 사실 누가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저 스스로 아 이번 주는 끝났다, 그래도 이번 주는 내가 좀 더 잘한 것 같다라는 식의 그거를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시내21을 계속 마지막까지 있게 된 순간부터는 시내21 하나만 남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또 저는 이제 막 또 이렇게 잔소리를 또 막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독보적이라는 것,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아있는 잡지라는 이유가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약점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인터뷰를 하거나 특정 기획안을 하고 뭐 이런 특집을 했을 때 비교 대상이 없다 보니까 와 정말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그냥 하던 대로 하고 되게 지루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됐던 거죠. 경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보기 싫은 영화도 다 받으면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나는 보기 싫은 영화를 보는 게 재밌는데? 왜냐면요. 이게 누가 예전에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시어도어 스터전이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SF 작가 중에 한 명이 SF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SF 문학의 99%는 쓰레기다. 그런데 세상 모든 것의 99%는 쓰레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정말 좋아하는데 사실은 한 해 만들어지는 영화들 중 제가 보기에 정말 99%는 안 만들어줘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런 영화들을 보지 않으면요 영화에 대해서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영화 평론가가 돼야겠다 그러고 해서 고전들만 계속 봐요. 고다르 영화 10편 이번 주에 다 보고 그러고 1년 동안 영화를 보고 여러분이 영화 평론가가 될 수 있냐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업 영화들, 형편없는 상업 영화들까지 보고 봐야 내가 다른 영화에서 어떻게 장점을 찾고 이 영화가 왜 좋은지 스스로 납득되게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책도 굉장히 다양하게 그냥 베스트셀러면 이것저것 사서 많이 보는 편인데 여러 분야를 저는 그냥 그 분야에 있는 것들의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다라는 나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게 무엇인지를 보시는 거는 저는 정말 어떤 한 매체를 다루는 평론가나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하는 건 약간 농담 섞어서 한 얘기고요.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된 이유는 사실은 제가 방구석 일렬을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방구석 일렬에서 다루는 영화들이 대부분 그런 의미잖아요. 계속 예전에 있던 어떤 고전이라든가 좋았던 영화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고 그렇죠. 보여주는 아는 거다 영화 보니까 모르는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 거니까. 아는 영화 모르는 이야기 그런 컨셉으로 쭉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재밌었고 뭔가 신작을 보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맞아 클래식 비평가들이나 평론가들은 사실 신곡 듣지 않고 그냥 예전 것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데 영화도 그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다는 겁니다. 불가능하고요. 계속 신작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런 생각들은 들죠. 그러니까는 요즘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제목만 들었던 많은 90년대 초반의 영화들, 대중 영화들, 소위 말해서 대중 영화들 이런 것들이 리마스터링이 되지 않고 판권이 명확하지 않아서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를 볼 수 있으려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풀어야 되는데 그게 정말 막 우리가 말하는 막 옛날 진짜 막 60년대, 70년대 영화가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 너무 명확한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영화들이 그 정도로 이제 그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방치되어 있는 영화들이 많은 건 거예요. 필름 상태뿐만이 아니라 저작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그 주간지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제 그 문화 담론을 만들어낸 영화 주간지의 역할을 생각했을 때 제일 원칙은 사실 지금 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K를 붙인 어떤 그 컨텐츠들의 작가진이든 아니면 이제 그 제작 방식이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단초가 됐던 것들이 영화 주간지가 그 커뮤니티 역할을 분명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작자든 아니면은 그 창작자를 길러낼 수 있는 토양이든 아니면 그들을 평가하고 발견하고 계속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에 와서 제 위치에서 그러면은 뭐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90년대든 어쨌든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다 봤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보지 않고 지금 세대들은 아직 보지 못했던 작품들을 다시 끄집어 내어준다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준다던가 그걸 볼 수 있는 기획이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의 역할을 지금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들을 왜냐면 우리는 세대적으로 그걸 다 거쳐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리고 좋은 영화, 안 좋은 영화를 다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쓰레기 같은 영화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다시 보지 않고 판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획력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꼭 글 작업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이것들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요즘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 그 질문을,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랙티브하게 한다고 해서 너무 우리끼리 떠들었는데 질문을 좀 받고 궁금하신 점이란지 책을 보다가 뭐 이따위 글을 썼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부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끌어내세요? 맞아. 사실은 이 책에서 섭외 기술편을 정말 잘 읽었거든요. 그게 또 인터뷰랑 또 연결이 되니까. 저는 뭐 짧게 그냥 전문가 아니지만 말씀드리자면 일단 그 감독님들은 저희가 다루는 영화의 감독님들을 인터뷰하려고 거의 다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아는 영화 모르는 이야기는 결국 제작자나 감독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해서 인터뷰를 하기 전에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프로그램 모토는 이건데 그러니까 다른 매체에서 얘기하지 않으셨던 거를 좀 잘 기억을 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가?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전에 얘기하지 않았던 것들을 많이 이제 풀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거기서 얻은 게 많았고 사실은 뭐 말씀하신 거에 나는 리액션을 일단 엄청 해요. 엄청. 일단 이 사람 신나게 해야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아까 좀 궁금한 건데 이걸 달고 왜 이걸 하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요거는 역시 또 방송에 네, 약간 이상하다 생각했어. 찾는데 그냥. 이건 레코드, 이건 확성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 리액션을 엄청 그리고 감독님의 말에 일단 100% 다 찬성. 그리고 진짜 몰랐네요. 그건 정말 최고네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던 얘기를 굉장히 뭔가 의도 있는 얼굴로 물어보면 안 돼요. 되게 모르는 채. 그런데 감독님 그 부분을 왜 그렇게 찍으셨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되게 천진난만한 얼굴로. 모르는 걸 몰라서 물어보는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해주죠. 아기를 갖고 물어보는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않지만 해서 약간 그런 진짜 빠로서의 태도가 인터뷰할 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조금 제가 이해가 되는 게 그 뭐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기자들 누구나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다. 이거는 우리 잡지 기자들 중에서 내가 제일 잘 쓴다. 내가 잘 안다라고 하는 분야가 분명히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옛날 뭐 고전 한국 액션 영화라던가 뭐 B급 영화 이런 거였다 보니까 그런 사람 인터뷰가 그러니까 뭐 기사나 이런 것들이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있다라고 해서 이제 기사를 다 나눌 때 편집장 이건 당연히 나한테 맡기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당시 편집장이 저 말고 다른 기자를 시켰어요. 그때 좀 되게 좀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이거 분명히 나한테 와야 되는 건데 왜 저렇게 왔을까? 내 나와버린데. 내 나와버리는데 이거 좀 너무하네라고 생각하고 그냥 표정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 아이고 뭐 네가 뭐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고 했는데 인터뷰를 잘했더라고요. 누구예요? 목소리 파르르 떨렸어. 얘기해 주세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뭐 촘촘히 알고 있고 전문가라고 해서
꼭 좋은 인터뷰가 나오고 좋은 글을 쓰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인터뷰할 때는요, 머리를 비우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대결하듯이 그에게 너무 진지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진짜 이건 대화기 때문에 상대방을 무조건 편하게 만들어줘야 돼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드레스 어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뻐요? 막 이러고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게 들어가야 인터뷰가 되기 때문에 인터뷰는 어디까지나 정말 사람과 사람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놓고 가야 되고, 그리고 계속 막 따발따발 물어보면 안 돼요. 1시간밖에 없는데 이건 무조건 이 대답은 내가 받아내겠어. 이런 생각 버리시고 질문을 던진 다음에 기다리세요. 마가 뜨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기자들은 마가 떠도 돼요. 인터뷰는 기다리면 가만히 있다가 계속 이야기를 또 꺼내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기다리는 자세, 그리고 무조건 나는 이 사람을 즐겁게 편안하게 만들어야겠다. 요게 제일 중요하지. 갑자기 나 봉준호 인터뷰하게 됐어. 표정부터 저는 전문적인 기자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 씬에 있어서는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인터뷰가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2개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예. 근데 확실히 글 쓰시는 분이나 이렇게 지망생 분들은 그게 되게 궁금하시긴 한가 봐요. 그 질문 많이 하시네요. 이게 말이라는 게 글보다 좀 더 무섭죠. 왜냐하면 이렇게 퇴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나가는 거니까. 물론 이제 방송에서 편집을, 물론 예민한 얘기를 하면 이를테면 JTBC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는 끝나고 나서 이거는 좀 빼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되게 언피시한 이야기 이런 걸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제거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라이브도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되게 떨리고, 나 말실수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나는 이렇게 말을 막 하는 편인데, 그러다 뭐 약간 꼬투리 잡힐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선까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좀 잡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1년 정도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약간 익힌 기술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서로 이렇게 말 말려주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옆에. 주성철 기자님은 어떠세요? 뭐 사실 같이 시작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자를 할 때도 뭐 그때는 유튜브라는 게 없었지만 그때는 기자들이 라디오 출연이나 라디오 방송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기자들마다 뭐 최소 하나, 2개, 3개까지도 하고 막 그랬던 때여가지고 사실은 말과 뭐 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일을 시작할 때부터 동시에 갔다고 할 수가 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편한 게 있다 보니까 좀 글에서는 하지 못하는 좀 뭐랄까 잡소리라 그래야 되나? 뭐 그 비하인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나중에 편집할 걸 감안하고 이렇게 하는 건 있죠. 왜냐하면 글은 딱 정해진 분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딱 진짜 필요한 것들만 담아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에 비하면은 확실히 영상은 좀 더 자유롭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사실 라디오에서 이미 이 라이브라는 걸 경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비디오로 넘어서는 이 외관 관리를 조금 더 제가 그래서 하시는 게 중요했겠네. 제가 그래서 3개월간 피부과에 갔다 왔습니다. 되게 많이 달라지셨잖아요. 사실 처음에 나오셨을 때랑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퇴고보다 중요한 거죠. 퇴고나 뭐 아니 정말 얼굴이 정말 그 뭐라고 하죠? 이런 거를 방송 그거를 많이 받았어요. 카메라 마사지를 많이 마사지를 받았다. 엄청 받았어요. 바버샵도 다니잖아요. 원래 블루 클럽 다니지 않았나요? 원래? 아니었나? 근데 이게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내가 방송하는 걸 보다 보면 말이 너무 빠른데? 혹은 내가 발음이 되게 세네? 그러면 그거를 집에서 약간 연습을 혼자 하게 돼요. 근데 편집할 때 보면은 화자의 표정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표정에 따라서 카메라 컷을 바꿔서 조금 더 타이트한 걸 주던가 되게 중요한 말을 할 때 더 타이트한 걸 주던가 이렇게 하는데 되게 그런 것도 많이 신경 쓰시죠? 이 얘기를 할 때 표정이 되게 좋잖아요. 이 얘기를 할 때 자막으로 쓸 믿음직한 수 있는 표정?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거요? 별로 그런 거 없었던 표정. 것 같은데? 뭐죠? AI밖에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깜짝 놀라는 게 진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인지 몰랐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가 정말 무지했죠. 너무 진가를 몰랐습니다. 방구석 일렬이 주성철 나오시고 아니요, 원래 워낙 이분을 제가 또 몰랐던 거죠. 이런 분인지. 저희도 이거 하면서 고민이 좀 있는 게 뭐 저희가 막 이렇게 보통 유튜버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반전 공개 막 이렇게 해서 막 몇백만씩 뽑아볼 수 있는 컨텐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 과연 비평일까라는 생각도 좀 하긴 하는데 근데 없어지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그거를 되게 목표로 했고 왜냐하면 사실 누구도 요즘은 이제 영화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막 비평이 많이 쏟아지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사실 비평 자체는 많아지긴 했는데 온라인 쪽으로 이제 모두가 이제 한마디씩 영화가 개봉하면 하니까. 근데 어쨌든 뭐 20년 넘는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지식과 내공 하에서 어떤 한 영화에 대해서 딱 개봉을 했을 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서로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그게 아주 막 빵 터질 컨텐츠는 아니라는 것도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평가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우리는 평가질을 잘 해보는 그리고 잘 함께 듣는 그런 약간 커뮤니티 같은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 힘으로 저는 이 유튜브를 계속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주 기자님. 저는 약간 좋아하는 사람을 좀 정해두고 좀 따라가는 편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저도 뭐 어떨 때는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예전에 그 네이버에서 누군가의 서재 이런 걸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찬욱의 서재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의 감독님이 거의 한 30권 이런 걸 추천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30권을 보면 그 중에서 제가 안 읽은 책이 거의 한 20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이 20권을 한번 독파해보자 이런 식으로 뭐 한다던가 혹은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방구석 일렬에서 다른 영화를 다 봐야겠다라던가 뭐 이런 식. 그리고 그래도 뭐 남으면은 제가 좋아하는 평론가 중에서는 신영철 평론가랑 그리고 지금 돌아가신 황현산 평론가 있거든요. 그 두 분의 서재 그리고 좋아했던 영화들 목록 이런 걸 좀 따라가면서 근데 그것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뭐 그것도 다 소화를 못했습니다. 사실. 치열하게 사시네요. 그죠? 너무 내 삶과 다른데? 그냥 리스트업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만 있을 뿐이지 진도는 안 나가고 있는. 그리고 아직도 볼 게 많으시겠네요. 그 지난 북토크를 되게 여러 번 했었고요. 그리고 할 때마다 계속 같은 얘기를 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그래도 최소한 뭐 오늘 뭐 재밌었다, 재미없었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시기 이전에 저 스스로는 그래도 오늘은 다른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 이렇게 생각해왔던 얘기를 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걸로 저 스스로는 위안을 찾았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위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뭐 GV 할 때마다 뭐 너무 신기해요. 일단은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들어 와주신다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이고 날씨도 궂은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 또 충분히 얘기를 못 나눈 것은 뭐 또 다음에 북토크 있으면 한 번 더 와주시고 책을 아직 못 산 분들은 한 번 사서 읽어봐 주시면 좋겠다. 하여튼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진짜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진짜 항상 올 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하나 그랬는데 진짜 그냥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웃음소리가 많이 들릴 때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께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무비건조도 계속해서 애청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앞으로도 또 이러다가 모여가지고 책을 하나 쓰는 날이 또 오겠죠. 그때 또 이렇게 같은 분들 몇 년이 지나더라도 꼭 한번 다시 뵙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오늘 참여해서 저희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